대체하기 힘든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자, 10월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요. 미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격변의 시기 그리고 변화의 시기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증시도 아주 경계감 속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시원하게 못 가는 것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도 아마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좀 경계감이 여전히 이렇게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도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서보현님, 김정열님, 양말님, 로드만 데니스님, 콩이맘님, 이쁜이 부동산님, 네, 들어오셨고요. 이쁜이 부동산님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때 계속 보시다가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등골아빠님, 사랑해요, 박군요. 등골아빠님이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시장에. 아주 너무 저를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렇고요. 산으로 간다, 가비오님, 마법사님, 티파니님, 임누비 언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니까 또 활기차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돌러님, 흰둥이 아빠님, 안녕하십니까. 자, 코스피는 6.9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음원과 음반, 모처럼 주가들이 좋았고요. 원전, 강관업체, 전력설비와 전선, 항공과 의료 AI, 방산과 우주항공, 아이폰 관련주, 가상화폐, 미디어 등 강세 출발인데요. 미국 주식시장은 특별한 이슈가 부재했던 가운데 호실적 종목별로 역시 미국도 종목 장세입니다. 지금 지수가 올라간다기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세이고요. S&P 500은 또다시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 주 본격화되는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11월 5일 미국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지수 등락의 요인은 부재하면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호실적의 가이던스 상향 소식에 11% 정도 급등했고요. 컨텐츠 다양화로 인한 광고 매출 성장, 그리고 애플은 중국 매출이 호조세를 띄웠다라는 또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중에 있었지만은 개별 종목의 호재, 악재에 따른 차별화가 좀 이렇게 나타났는데 수급으로 본다면 오전 기준 외국인은 현물 매도를 대폭 축소시켰고 오들면서 아주 소폭 순매수로 전환하기도 했고요. 선물은 오전 기준 3,2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그래도 선물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들면서 현물 소폭 순매수 보였고 삼성전자는 다만 역사상 최장기간 순매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대왕고래 관련된 테마가 넥스트리 급등했는데 특수 강관 공급 소식이고요. 철강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고 세계 1위 시추기업 슐럼버거가 참여한다는 소식에 대왕고래 관련 이슈가 모멘텀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소식에 고려아연과 장중 하락세에서 다시 급반등하면서 신고가 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고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두산이 내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구조 개편 추진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두산 팝캐슬,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애플 관련주는 애플 아이폰 16이 중국 판매 관련된 소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이노텍과 BH 등의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방사는 LIG 넥스원 실적 기대감의 신고가였고요. 역시 현대로템이나 등등도 분위기가 좋고 풍산이 북한 러시아 파병했다는 국내 무기 지원 공급 증가 기대감 그리고 구리 가격이 일단 강세를 나타내면서 풍산도 괜찮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밸류업 관련해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또다시 신고가 경신했고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모멘텀 특히 밸류업 ETF 주준화하는 기대 확대 속에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가 괜찮았다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업종 테마 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시현되고 있고요. 엔터와 미디어가 간만에 분위기가 좋았고 화장품 등 비주도 업종이 강세 보이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소외주였던 엔터 미디어가 넷플릭스 사상 최고치 기록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로즈의 신곡 흥행 영향에 투자 심리 개선도 되면서 강세였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에서는 또다시 지금 니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이 ADC 제약 관련해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죠. 니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지속적으로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부가 SMR 4개 건설 연말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좋아한 모습이고, 지난주에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전 관련된 투자나 뭐 인수 소식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좋았죠.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세계 1위 시초기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참여 소식에 대왕고래 테마도 일부 들썩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피는 26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난 금요일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하락했던 낙폭을 다소 좀 되돌리면서 2600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오늘 중국인민은행 LPR 금리 인하 조치가 단행됐는데요. 지난주 예고됐던 금리 인하 조치에 중국 증시 초반에 셀온 관련된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상승 추세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다. 유동성 여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우호적인 조치로 평가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위안화 환율과 홍콩 증시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은 파란색 실선이 위안화 환율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역추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달러당 7위안 위로 올라가니까 위안화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홍콩 H 주식은 좌측에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권에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홍콩 증시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업종별로는 국내 코스피 의약품, 철강, 금속, 운수 창고가 강세였고, 반면 증권, 섬유, 의복, 통신업은 약세였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토어 수수료 절감 기대감 때문에 넷마블과 크랩톤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효율성을 위해서 기업 분할 계획 공시를 하면서 NC소프트도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두산 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에게 친화적인 방식으로 산정비를 조정하기 위한 이사회 개최 소식에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등이 강세였고요. 아이폰 16 시리즈의 중국 판매량이 어느 정도 상승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LG노텍, BH, 아이폰 관련주 강세였고요. 그레이스병 대한 신규 치료제가 연내 삼상 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치료제를 원청 개발했던 한올바이오파마가 강세였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감 유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유한양행 등도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업종 강세를 이끌었고요. 금일 법원이 MBK 파트너스와 영풍 측에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 업종 내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면서 업종별로 출판, 매체 복제, 오락 문화 강세였고요. 반면 운송과 금속 등은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뭐 그래도 각각 섹터별로 좀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온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도, 우리가 괜찮다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꽤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도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종목을 잘 찾으면 종목 장세별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장 정도는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김효주님 목소리가 다시 꿀보이스로 돌아오고 있네요. 김효주님이 비 오는 날 자동차 안에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 너무 좋다 말씀 주신 분인데, 네, 꿀보이스 돌아갔으면 더욱더 좋아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쁜이 부동산님도 이름 기억을 좀 잘했으면 해요. 부럽네요. 이렇게 이쁜이 부동산님도 이름을 잘 기억해달라고 말씀 주십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탈감님 좀 늦게 들어오셨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자, 지난 18일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6% 기록하면서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인민은행이 예고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3개월 만에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인민은행은 이달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0.25%포인트 낮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 관련 대표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뭐 화장품 섹터, 뭐 특히 제닉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랜만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닉도 오늘 급등했고요. 실리콘2, 아이패밀리시스, 뭐 VT, LNC 바이오, 뭐 코스미카 코리아 등의 화장품 sek터가 좋았고, 그 외에도 여행, 항공주, 이런 면세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경기의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석유화학주도 롯데케미칼, 뭐 대한유화, SKC, LG화학 등의
관련 종목도 좋았는데, 자,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뭐 전방 산업이 아직은 좀 약하다. 27년까지 중국의 증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방이 25년도에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연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뭐 항공주가 미국 관련된 항공주들은 52주 신고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년 내내 쉬었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됐다. 근데 대한항공 보고 있으면 꼭 현대차 보는 느낌이에요. 아, 깝깝합니다. 고구마 먹으면서 우유도 한 잔 못 마시는 그런 느낌인데, 아, 정말 깝깝하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상당히 오늘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의 항공주들은 지금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그런 뭐 반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예, 고구마 같은 그런 종목이죠. 그 외에도 일부 뭐 여행주라든지, 그리고 LCC 같은 경우는 또 연말로 넘어가면 이제 겨울철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또 지켜볼 만 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고, 화장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표를 좀 보여주시면, 네. 여기 보시면은 표가 나오는데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올려드리는데, 주식 다람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데이터입니다. 24년 10월 20일치, 1일부터 20일치 사이에 기초 화장품 제품류 잠정 수출 데이터인데 오늘 발표가 됐죠. 3억 4,254만 9,878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3억 4,200만 달러 정도가 나왔죠. 20일치까지인데요. 9월 20일치까지가 2억 7,100만 달러 정도 수준이고, 8월 20일치가 2억 2,300만 달러, 7월 20일치가 2억 4,200만 달러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20일치가 3억 4,200만 달러면 엄청나게 잘 나온 거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 섹터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 성장 그리고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 시장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가 사실 이번 3분기에서 잘 내줘야만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센티먼트가 그대로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숫자는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잠정 수출치를 보면 20일까지는 아주 예, 역대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섹터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만만치 않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 오늘 오랜만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음반 쪽입니다. 뭐 YG 플러스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도 했는데요. 자,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가 국내를 비롯해서 글로벌 음악 차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PD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로제와 콜라보를 한 게 이제 브루노 마스입니다. 브루노 마스는 국내 음악 애호가들에게도 뭐 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높은, 예, 뭐 글로벌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은 예, 아티스트죠. 그래서 로제가 18일 싱글인 아파트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자, 12월 6일 정규 앨범 컴백을 앞두고 선공개한 싱글인데 세계적인 뮤지션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으로 화제가 되고 발매 하루 만에 국내 음원 차트 1위에 등극했고요. 근데 뭐 국내 음원 차트 1위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주가 오르기는 힘들고, 자, 스포티파이 글로벌 기준 3위에 등극했고 미국의 스포티파이에서도 10위에 안착했다. 자, 그 다음 표 보이십시오. Early Hotback Predictions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아래쪽에 12번째 보면 New 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12위로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음원이 상당히 좀 좋아지면서 음원과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23시간 만에 조회수 2,4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야, 엄청난 뷰가 나왔죠. 역시 블랙핑크의 저력이 아직은 좀 역시 블랙핑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주요 아티스트의 하반기 컴백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는데, 걸그룹 에스파도 10월 21일 날 5번째 미니 앨범 위플래시로 컴백할 예정이고요. 에스파는 앞서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슈퍼노바로 뭐 메가히트를 기록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고요. 5개월 만에 컴백을 합니다. 그 외에도 그룹 방탄소년단 진이 11월 15일 날 데뷔 첫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할 예정이고, 21일에는 아일리시 미니 2집 I Like You로 7개월 만에 컴백할 예정입니다. 저도 I Like You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YG 플러스가 특이하게 아주 독특하게 급등을 했고요. 물론 이제 유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지니 뮤직, YG 엔터테인먼트, 레몬레인, 하이브 등의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이야기가 나왔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 지배 구조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지만 미니지 이사 관련해서는 뭐 3년 계약을 했나요? 예, 역시 이야기가 나왔고 3분기 실적 컨센서스 보완 및 이성장 기대감도 하이브 쪽에 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단은 10월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엔터 산업에 대한 매수세가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일단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12월 1일부터 위버스죠. 위버스의 유료 사업화 이게 어쨌든 수익 모델화가 된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 등을 포함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뭐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좀 더 주가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음반 수출액 잠정 수출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하나증권 데이터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화장품이네요.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제가 끼웠는데 자, 음반 수출액은 아니고 화장품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화장품 전체가 보시면은 10월부터 10일 단위로 보는데 약간 녹색 차트가 10월 20일까지입니다. 24년 10월 20일. 그리고 회색 막대 그래프가 23년 1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역시 화장품이 전년 대비로도 화장품 전체는 17% 증가했고 미국이 21% 그리고 중국이 57%. 중국이 살아납니다. 역성장에서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기초 전체도 50% 증가했고 미국 기초도 16% 중국 기초도 올라옵니다. 146%나 중국 기초가 수출 품목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밑에 보시더라도 10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24년 10월 10일까지가 회색 막대 그래프고요. 녹색 막대 그래프는 10월 2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 그 아래쪽의 막대 그래프에서 회색은 10월 달 10일까지, 녹색 그래프는 10월 달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10일 단위로도 지금은 앞선 10일보다 중간 11일부터 20일까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해서는 수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보다도 YY 증가율도 좋고 그다음에 10월 달 놓고 보더라도 앞선 10일보다는 중간 10일, 11일부터 20일까지 중간 10일이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음반 수출액 잠정 수출 데이터도 전체로 봐서는 지금 2,593만 8천 달러 정도가 되고요. 이게 전년비 2.8% 그리고 전월비로도 3.2% 증가한 거기 때문에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음반 수출액 잠정 수출 데이터도 상당히 좋아지죠. 그래서 10월 달부터 아티스트 활동 증가에 따라 1일부터 20일까지 누적 수출만 보더라도 YY 그리고 MOM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10월부터 지금 증가하고 있다. 음반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미국 비중이 22%, 일본 비중이 44%, 중국이 15%로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이 음반 관련된 음원 음반 쪽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음반 이쪽도 기획사들도 이제 반등의 바닥 다지기. 뭐 물론 3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획사들 하회할 가능성이 좀 높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10월 달부터 들어오는 것은 일단 4분기 이후 내년을 보고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역시 이제 넷플릭스 효과인 것 같아요. DS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제약사의 실적 부진 흐름과 달리 K-컨텐츠의 글로벌 존재감을 확대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글로벌 OTT 내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의 공연계 편수와 탑 100 기록 작품 수가 21년 12편에서 24년 68편으로 5배 이상 성장했고 넷플릭스의 시청 현황을 보고서를 보면 한국 콘텐츠 시청 기간이 전체의 8%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높은 K-컨텐츠 경쟁력을 증명하고 있다 봤는데요. 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인데요. DS투자증권입니다. 왼쪽 보시면 자, TV쇼 영화 기준인데 보시면은 왼쪽에 21년도에는 K 컨텐츠 편이 약 그 퍼센테이지가 6% 정도 수준이죠. 근데 그게 지금 24년 기준으로 봐서는 넷플릭스 내 K 컨텐츠가 14%로 일단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면 TV쇼 기준입니다. 21년 기준 13% 정도의 K 컨텐츠가 현재 24년에 21%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 질적 성장을 보시면 K 컨텐츠 주요 WWOTT 쪽에 탑 100 기록 작품 수가 21년도 12개 정도에서 지금 68개로 5배 이상 성장했죠. 물론 여기에는 뭐 OTT가 뭐 넷플릭스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디즈니 플러스든 뭐든 뭐 현재 잘하고 있든 못하고 있든 간에 작품 편수가 많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23년 상반기 기준 K 컨텐츠 시청 시간 점유율인데요. 전체 보시면은 지금 짙은 회색 쪽이 지금 시청 시간 점유율입니다. 9%, 한국이 9% 보이고 있고요. 컨텐츠 점유율은 6%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컨텐츠 점유율이 10%인데도 지금 시청 시간 점유율이 5%밖에 안 되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꽤 높네요. 시청 시간 점유율이 8% 그리고 컨텐츠 점유율은 5%입니다. 스페인도 한국과 비슷한 분위기고요. 중국은 컨텐츠 점유율이 3%인데 시청시간 점유율은 1%밖에 안 되죠. 그만큼 한국의 전반적으로 컨텐츠 점유율이 나오고 있지만 시청시간 점유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점에서 현저하게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넷플릭스의 컨텐츠 투자 금액 추이 전망인데 22년, 21년 상당히 높은 금액을 찍고 난 다음에 23년도는 오히려 컨텐츠 제작 규모를 줄여버렸죠. 근데 투자 금액이 24년도는 좀 더 늘어나면서 22년 정도는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25년 시장 재편에 따라서 스튜디오 드라마 스튜디오의 실적 성장,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컨텐츠 중앙 등이 주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SBS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흑백 요리사가 사실 글로벌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넷플릭스의 월간 활성자수, 일간 활성자수 이런 쪽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더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번 것은 뭐냐? 이 컨텐츠 쪽보다는 광고 쪽에서 돈을 벌었어요. 광고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광고 수익이 좋아지면서 넷플릭스 상당히 좋아지는 거였고요. 그래서 컨텐츠 쪽이 결국 한국 쪽으로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느냐 부분은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가고 주가가 급등했지만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업체가 똑같이 좋아지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 쪽에 관련된 쪽에서 제작 편수를 지금 줄이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배우들의 개런티가 너무 비싸졌다. 제작비가 또 한국 드라마도 상당히 좋아지니까 한국 쪽도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작 편수를 지금 줄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수가 줄면 국내 제작사들은 그렇게 또 좋은 이야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좋지만 광고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제작 환경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오징어 게임 2가 이번에 또 나오겠지만 또 흥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는 있지만 제작 편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내 제작사에게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넷플릭스 때문에 이렇게 한국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만 굉장히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다 하기에는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컨텐츠 주랑이나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미르, 빅텐츠, 덱스터 등의 영상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국내에 지금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보여요. 제작 편수라든지 그리고 흥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새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는 이렇게 베테랑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도 CJ가 대놓고 밀었잖아요. 완전히 추석에는 완전 독점이었거든요. 근데 100만을 못 넘겼습니다. 730만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대놓고 미는데도 1000만 관객 들어오기가 파묘 정도 상반기에 기억이 나는데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새로운 제작 편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이 환경이 넷플릭스가 신고가라고 해서 국내 컨텐츠에 대한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마음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저도 영화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공연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작 환경이나 여러 가지 편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환경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아주 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영화 너무 좋아하거든요. 신작 영화는 거의 대부분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보는 편인데
네, 극장 가서 전 보는 편이고요. 전 넷플릭스 안 봅니다, 아직까지. 그런 OTT가 굉장히 좋긴 하지만 좀 대형 화면에서 보는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아직은 OTT 가입을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극장 사업, 이 극장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업인데, 저는 이 화면 자체가 크기가 다르면, 예,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편입니다만,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미디어 이쪽에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테랑2 같은 경우는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보긴 했는데 CJ가 거의 대놓고 밀은 거에 비하면 1000만을 뚫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아마 그 BEP가 한 300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돈은 충분히 벌었다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시면 자,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터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애플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1.2% 정도 올라왔는데 아이폰 16의 중국 판매량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이폰 16이 잘 안 팔린다, 이렇게 리드 타임이 너무 짧아진다, 이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시장조사업체 카운트포인트에 따르면 9월 출시 이후에 3주간 중국 판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 증가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4% 증가했다.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이폰 16 공개 이후에 소비자들과 애널리스트의 혹평이 잇따랐고요. 기대했던 애플 AI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서비스를 곧바로 시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들이 BH도 역사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신저가를 이야기를 최근에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LG노텍과 BH, 덕산네트워크스, LG디스플레이, 인터플렉스 등의 관련 종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의 자료가 오늘 나왔는데 좀 시사한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엄청 좋아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자, 사진을 좀 띄워드리면 메리츠증권의 자료입니다. 보시면 23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중국 내 애플 주간 판매량 추이입니다. 이 보시면은 신작 나오면서 성장률 쭉쭉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메리츠증권에 따르면은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16이 15 시리즈를 20% 이상 거래가 급증했다, 상회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오해를 야기하는 아이폰 15와의 아이폰 16 1대1 비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코멘트를 냈는데 이건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올해 높은 빌드업 물량, 그러니까 아이폰 16을 빌드업을 하면서 많이 찍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년과 다른 생산 수율 등에 많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아이폰 15와의 1대1 비교는 아이폰 16 수요에 대한 많은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전작 대비 감소한 리드타임을 근거로, 리드타임을 뭐라 그러면 이렇게 시켰는데 오는 것까지의 리드타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리드타임이 길다면 내가 아이폰을 내 손에 받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있으니까 늦게 받는다는 거고, 리드타임 짧아지면은 내가 시킨 이후에 내 손에 폰이 들어오는 게 짧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약하다는 이야기인데, 자, 최근에 아이폰 16 출시 이후에 전작 대비 감소한 리드타임을 근거로 애플 밸류 체인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근데 메리츠증권에서는 지난번 리포트를 내면서 빌드업 물량이 증가해서 채널 제휴가 증가했다. 빌드업 물량을 찍어내면서 물량을 많이 찍었다는 거고요. 작년에는 프로맥스 모델의 생산 차질이 리드타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생산 차질이 생기면서 리드타임이 되게 길어졌던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6 수요의 우려에 대한 논리적인 비약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이폰 15의 프로맥스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수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드타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16은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리드타임이 좀 짧아지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중국 내 판매량도 아이폰 15와 1대1로 비교하기에는 대내외적인 변수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는데, 특히 작년 9월에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가 역대급 흥행을 성공했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5 출시 이후에 3주 동안 중국 내 판매량은 22년 대비, 그러니까 전작, 그러니까 14 시리즈 대비로도 각각 마이너스 10%, 3주 동안 첫 주에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9%, 1주, 2주, 3주 이렇게 감소했었고요. 9월 기준 애플의 중국 내 판매량은 2022년 전작 대비 마이너스 21.9%나 감소를 했었다. 아이폰 15가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해당 기간 대비 20% 증가한 판매량으로
이번 16에 대한 모멘트에 대해서 중국 내 애플 수요가 회복했다고 내는 결론은 평년 수준의 신모델 출시 효과 정도이지 이게 엄청나게 좋아진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겁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같은 기간 출시된 화웨이의 메이트 XT가 볼륨 모델이 아닌 점, 그리고 화웨이의 메이트 70 프로의 출시가 늦어져 있기 때문에 자, 작년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화웨이 모델이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화웨이가 팔리면서 그때 아이폰 15가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와 똑같이 맞물리면서 또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20% 많이 팔렸어. 이게 엄청나게 수요의 흥행이라 보기에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애플의 중국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향후에 바이두와의 협업을 통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 내 도입 여부가 수요 회복의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높습니다. 다만 애플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했던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빌드업 물량으로 인해서 4분기에는 주문 축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이 일단 좀 약간 반짝을 했다가 4분기에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 주문이 축소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속적으로 쭉 힘을 받고 올라가기가 이 수요 문제도 오해가 많고 그리고 4분기에 주문 축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폰 관련주를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막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특히 대표적인 애플 밸류 체인인 대만의 라간이 공식적으로 11월 주문 감소를 언급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에 대한 4분기 주문 감소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진입은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익 추정치 하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적인 주가 반등이 나타나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까지 메리츠증권은 평가를 했고요. 다만 수요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된 점이 분명히 있고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수준까지 빠진 조정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긴 시기열로 보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좀 더 높은 구간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메리츠증권이 이야기했죠.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어떤 뭐 극찬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물론 애플 주가는 좋습니다. 신고가 영역이 나와 있는데 애플 관련된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할 부분들이 좀 있다 볼 수 있겠고 단순히 중국에 대해서 전년 대비 뭐 비슷하게 신작이 20%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조정이 끝났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물론 뭐 더 빠지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 치고 나가기도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4분기 감소되는 주문을 좀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4분기에도 주문 감소가 없다면 뭐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근데 주문 감소가 다시 이루어진다면 이게 치고 나기가 만만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죠? 자, 그러면 다음 섹터입니다. 다음 섹터는 게임주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토어 수수료 절감 기대감이 나오면서 넷마블이나 크래프트 등의 게임주가 일단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게임주가 올라간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효율성을 위한 기업 분할 계획 공시를 하면서 NC소프트가 강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게임주가 엄청나게 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승인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게임 시장의 성장 전환, K게임 플랫폼 장려 다변화 기대감이 크다는 리포트를 내기는 했는데요. 최근에 MMORPG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캐주얼 쪽으로 뭐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글로벌 국내 게임 시장에서 5%가 넘는 근래 들어 최고폭의 성장이 또 예상된다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 확보도 그렇고 우리가 스팀 내에서 스팀이라는 플랫폼 내에서도 뭐 국내 한국 게임들의 일단 그 상위권 뭐 랭킹에 들어가는 어떤 게임 수도 좀 늘고 있어서 긍정적인 건 맞긴 맞는데 그리고 아울러 12개월 포워드 PER도 15배 정도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3개년 평균일 17배 대비 비교적 저렴하다. 근데 뭐 15배 대해서 평균 17배면 뭐 여기서 10% 정도밖에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올라갈 폭이.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뭐 게임주를 좋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뭐 글쎄요, 좀 올라간 룸은 있지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요. 뭐 피해 거짓이라든지 뭐 스텔라 블레이드 뭐 이런 TL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반짝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PC 콘솔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신작 모멘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연말 가면서 신작 모멘텀 분명히 내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게임이 이렇게 딱 특히 게임 관련된 옵션이 너무 좋은데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짝 게임주가 올라오긴 했지만 연속성에 대한 부분은 좀 아직은 와닿지는 않는다 느낌인데요. 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상상인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게임 시장 성장 전환 너무 좋다라고 평가 보고서를 냈지만, 그 상상인증권의 보고서 내에서 발췌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네, 보시면은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결제액 YOY 증감액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자, 23년도는 워낙 안 좋았죠. YOY 증감, 결제액 증감이 여전히 마이너스 역성장을 계속 했었고요. 24년 접어들면서 다소 조금은 월 단위로 이렇게 플러스권으로 성장한 게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역성장의 구간이 있긴 하고요. 조금 이제 모바일 시장 게임의 결제액이 전년 대비로 증감액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회복세에 있다 정도도 평가는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국내 구글 마켓 순위 내에서 외산 게임 개수인데 보시면, 자, 조금 푸른색으로 보이는, 약간 하늘색처럼 보이는 게 탑 10에 대해서 외산 게임 개수인데 2017년도에는 1개였고 18년도에는 0개였는데 구글 마켓 순위에서 외산 게임이 5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탑 30까지 들어온 어떤 30위, 상위 30위에서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보시면은 뭐 7개, 9개 정도 수준에서 지금 파란색이 12개, 10개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외산 게임 수가 30개 내에서도, 상위 30개 내에서도 많아졌고요. 회색으로 보시면은 외산 게임 수 탑 50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15개, 16개, 뭐 19개 등등 하다가 뭐 이렇게 19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구글 마켓 순위 내에서도 외산 게임, 특히 중국 게임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구글 마켓 순위 내에서 외산 게임의 어떤 순위에 대한 어떤 그 진입이 상당히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외산 게임들이 점점 더 확보되고 있는, 점점 더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국내 게임이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기엔 조금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는 좀 지난 것 같다. 워낙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결제액 YOY 증감을 추이를 보여드렸지만 23년도는 거의 매월 이렇게 역성장이 10%대까지 역성장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는 조금 플러스권으로 돌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엄청나게 뭐 턴을 했다 보기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는 일부 반등이 나오지만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입니다. 그 다음 섹터는 역시 전선과 전력 설비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 에너지부가 점증하는 기상이변 위험으로 인해서 전력망 보호하고 송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42개 주에 걸친 38개 프로젝트에 20억 달러, 2조 6천억을 추가 투입한다고 18일 현지 시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여전히 계속 우리가 전선과 변압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크게 새로울 건 없고요. 중장기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전선과 변압기 쭉쭉쭉 좀 더,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특히 42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걸쳐 있는 이 프로젝트가 300마리 이상의 새로운 전선로를 건설하고 650마리 이상의 송전선로의 전력망 개선 기술을 재지휘하거나 추가하면서 기존 송전선로의 용량을 늘려서 950마리 이상의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뭐 KBI 메탈, 제룡산업, G2파워, 서전 기전 등의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그리고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일렉도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주 강력한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있죠. 일진전기 등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설비는 뭐 굳이 크게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고 계실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섹터입니다. 7번째 섹터는 뭐 역시 오늘 국내 정부에서 SMR 관련 4개 건설 관련 11차 전력 수급 계획 반영을 소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일단 모멘텀을 받았고요. 근데 뭐 국내에서 뭐 SMR 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 올릴 만한 뭐 그런 큰 모멘텀은 아니죠. 이거는 뭐, 뭐 말은 하지만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것 갖고 주가를 올리긴 좀 힘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방산과 원전 분야에 대한 주요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뭐 이런 모멘텀을 일단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은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뭐 국내 이런 모멘텀들보다는 사실은 해외 쪽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원전 관련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원전에 대한 주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고요. 이런 뭐 대통령이 누구 만나서 어떤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모멘텀이 되기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국내 SMR 관련해서도 뭐 언제 건설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원전을 땡기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원전 관련주가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한전기술은 글로벌 SMR 시장 진입 기대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 분석 관련된 자료가 나오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야기 나오는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뭐 그때 말씀드렸던 엑스에너지라든지 일부 원전 관련해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사실은 뭐 의미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으로 볼 수 있죠. 실제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 자, 원전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원전 관련주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니고, 자, 건설사들도 좀 봐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신영증권 자료인데요. DLENC,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입니다. 그래서 SML과 건설업종인데 실질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대형 원전 시공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SMR 해외시장 진출이 어렵지 않고 향후에 수소 생산 설비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수소 사업으로도 확장될 여지가 있어서 건설주 가운데 일부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볼 수 있죠. 삼성물산은 뉴스케일 지분 투자를, 현대건설은 홀텍사와 독점 계약, DLENC가 엑스에너지 전환사채 인수 등의 해외 주요 SMR 개발업자와 전략적인 제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주가 반응이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국내 건설사들의 내수 의존도가 높고 PF 관련된 우려가 계속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사업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건설주들이 SMR 관련된 원전 관련주에서 수혜주로도 거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신영증권 리포트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체코의 전 산업부 장관이 오늘 기사가 나온 내용이에요. 기사가. 체코의 전 산업부 장관이 팀 코리아 두코바니 체코 원전 계약이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내년 3월 정도인가요? 예, 그런데 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긴 했지만은 원전 계약 무산 가능성을 지금 체코 현지에서도 무산될 수 있다 경고를 하고 있다. 이게 아마 자금 조달 이슈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8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방산업종이 좋았는데, 역시 뭐 방산업종은 현재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LIG 넥스원, 하나에로스페이스 뭐 등등도 괜찮고요. 여전히 뭐 트럼프 우세가 이어지면 나토 쪽이나 이런 쪽에 방위비 분담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방산 섹터 역시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특수부대 파병을 결정하고 일부가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전쟁 우려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좀 어렵네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뭐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도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기사는 나왔고요. 더군다나 일단 중동 지정학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풍산에 이런 쪽도 구리도 좀 가격이 또 다시 올라가면서 중국의 어떤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풍산도 좋아지고 있고 방산 쪽으로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풍산이 괜찮고요. 그 외에도 뭐 한일 단조, 에이스테크, 뭐 퍼스텍, S&T 다이나믹스 이런 종목들도 방산 테러 관련된 테마주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관련 종목도 굉장히 뭐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좋아지고 그 다음에 K2 2차 계약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으면 뭐 코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같은 영역에서 볼 수도 있겠다. 중소형주 가운데 코츠 테크놀로지가 뭐 PER 밸류에이션이 뭐 11배, 12배 정도 수준으로 싸다. 보통 지금 방산업종들이 20배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코츠 테크놀로지가 LIG나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하나에로스페이스 등등과 이렇게 밸류 체인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뭐 코츠 테크놀로지도 중소형주 가운데 이렇게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섹터입니다. MLB 성장 모멘텀 강화, 메모리 기판 실적 성장 지속 전망 등의 PCB주가 오늘 괜찮았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기판이 모든 IT 하드웨어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부품인데 여러 기판 파트 중에서 GPU, AI 가속기, 네트워크 장비 등의 AI 인프라의 메인보드로 활용되는 MLB의 그리고 메모리 기판을 주목할 필요가 밝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이수페타시스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단기적으로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사실은 탑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트워크 쪽에 800기가 쪽에 네트워크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사실 탑픽으로 거론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PC 출하량, 그리고 서버 출하량이 역시 성장률이 플러스권으로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각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면은 스마트폰 출하량, PC 출하량, 서버 출하량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판 관련된 쪽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더넷 기반의 AI 네트워크 장비 성장에 따른 MLB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언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기판 사업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역시 되고 있다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상당히 고객사 이례적인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힘든 보릿고기를 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기판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오래 걸리기도 했는데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심텍 같은 경우도 대규모 적자가 나오다가 일단 턴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BH, PI 첨단소재, 이트페사 등등의 관련된 PCB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필옵틱스는 또 유리기판 쪽도 관련이 있죠. 더군다나 폴더블 관련해서 일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고 유수페타시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여전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관련된 세계 1위 탐사 시추 기업 슐럼버거 동해가스전 1차 시추 용역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것 때문에 일단은 동해가스전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로 올라왔다는 점,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10가지에 대한 섹터 분석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첫 주 시작을 했고요. 10월달 첫 주 이제 이번 주 시작되는데 힘차게 또 주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높은 수익 올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시죠?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